2026년에 미국은 여전히 그린란드를 원합니다. 2019년 매입 제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 위협적인 요구가 지금껏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세계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군사, 경제, 기술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세상 모든 나라가 미국이 되길 원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의 대답은 예나 지금이나 단호합니다. 우리는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에는 미국의 유혹을 뿌리친 사례가 꽤 많습니다. 필리핀, 쿠바,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아이슬란드,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이 7나라는 세계 최강국의 일원이 되어 누릴 수 있는 막대한 혜택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풍요로운 예속 대신 험난한 독립을 선택했죠. 왜 이들은 미국이 되는 걸 거부했을까요? 그리고 불편한 질문 하나 더. 왜 미국은 이들의 아니오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이 나라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해유에 맞서 가장 잔혹하고도 처절한 기록을 남긴 나라입니다. 1898년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을 해방군이라 믿었습니다. 300년 넘게 자신들을 지배해온 스페인을 몰아냈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필리핀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영수증이었습니다. 미국은 스페인에 2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필리핀이라는 땅과 그 안의 사람들을 통째로 샀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며 즉각 독립을 선언했죠. 미국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이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며 미개한 자들을 문명화시키는 것이 백인의 의무이자 신의 뜻이라며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 필리핀 전쟁은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20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일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과 다른 제국주의적 행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을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군사기지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죠. 끝내 필리핀은 미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저항 끝에 1946년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시민권보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는 독립된 주권을 선택한 것입니다. 플로리다에서 고작 145km 떨어진 쿠바는 카리브해의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이 일찌감치 탐내던 섬이었습니다.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은 언젠가는 미국으로 굴러떨어질 잘 익은 사과라고 말하기도 했죠. 19세기부터 미국은 거액을 제시하며 이 사과를 사려 했고 스페인과 전쟁을 통해 마침내 쿠바를 손에 넣는 듯 했습니다. 미국은 쿠바 헌법에 언제든 내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강제로 끼워넣어 사실상의 보호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쿠바는 무늬만 독립국이었지 미국의 자본에 종속된 거대한 설탕 공장이자 유흥가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의 혁명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경제적 혜택 대신 국민의 자존심을 선택한 것이죠. 미국 기업이 장악했던 토지와 산업을 전부 국유화하며 미국의 지배를 끝냈습니다. 미국은 즉각적인 경제 봉쇄로 응징에 나섰습니다. 거부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죠. 지리적으로 쿠바는 미국의 일부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쉬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바는 60년 넘게 낡은 클래식카를 고쳐 타는 궁핍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뒷마당이 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쿠바의 완강한 거부는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반미주의의 상징이자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의 허리가 잘린 채 100년을 싸웠던 파나마의 사례입니다. 파나마는 국가의 탄생 자체가 미국의 기획 아래 이루어진 독특한 나라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운하를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파나마를 영토로 가졌던 콜롬비아와 협상했으나 결렬되었죠. 그러자 미국은 파나마의 독립을 지원했고 신생국 파나마로부터 운하 건설권과 그 주변 영토의 영구 지배권을 얻어냈습니다. 나라 한복판에 미국 땅이 들어서면서 파나마는 물리적으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파나마 사람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곳을 운하지대라 부르며 자국의 법을 적용했고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처럼 운영했습니다. 파나마인들은 이 굴욕에 맞서 오랜 세월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너무나 중요했기에 미국은 절대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나마는 1999년 12월 31일이 되어서야 마침내 완전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앞선 나라들과는 성격이 아주 다른 복잡하고 기묘한 사례입니다. 이곳은 현재 엄연한 미국의 영토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 여권을 쓰고 달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100년 넘게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권도 없고 연방복지 혜택에서도 차별을 받죠. 독립할 것인가? 미국의 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은 푸에르토리코 역사에서 수십 년간 반복된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이 운명을 결정짓기 위한 주민투표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이들이 주 승격을 거부한 이유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 미국이 정식 주가 된다는 것은 스페인어와 라틴 문화를 버리고 미국 시스템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가난을 감수하더라도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자 미국의 정식주가 되어 연방 지원을 받자는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편입 시 변동될 의석수 계산과 막대한 국가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결국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이 될 수도 그렇다고 남이 될 수도 없는 국제사회의 미아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가장 공들여온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미국은 북미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1775년 독립전쟁 중 캐나다 퀘벡을 침공했고 1812년 전쟁 때는 아예 캐나다를 점령해 미국 영토로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캐나다인들이 영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미국의 품으로 기꺼이 들어올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캐나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거친 혁명보다 영국의 질서와 전통을 좋아했습니다. 미국이 무력으로 밀어붙일수록 캐나다 내의 결속력은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무력합병이 실패하자 미국은 경제적 통합이라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우리와 합치면 세계 최대의 시장과 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이 제안마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미국 자본에 잠식되는 순간 보편적 공공의료와 총기 없는 안전망이라는 캐나다 특유의 사회적 근간이 무너질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되어 누릴 풍요 대신 조금 덜 부유하더라도 인간적 품격을 지키는 독립국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북대서양의 심장부인 아이슬란드는 냉전기 미국이 열망하던 최적의 안보 요충지였습니다. 미국은 이곳을 장악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 원조와 안보 보장을 내세워 사실상의 영토화를 시도했습니다. 1951년
아이슬란드는 미국과 방위협정을 맺고 수도 인근인 케플라비크에 거대 공군 기지를 내어주었습니다. 군대조차 없던 인구 10만 명의 소국에 미국의 보호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기지의 영구 사용을 원하는 미국의 욕심을 전략적 거절로 맞받아쳤습니다. 북대서양 제해권을 지려는 미국의 절박함을 역이용한 것이죠. 아이슬란드는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실익과 명분을 모두 거머쥐는 영리한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거절의 역사가 직결된 곳이자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미국과 그린란드는 사고 싶은 자와 팔기 싫은 자 사이의 팽창주의적 갈등이 150년 넘게 이어져 온 전례 없는 관계죠. 미국의 집착은 1867년 알래스카를 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은 1억 달러의 황금을 제시했고 이 해묵은 욕심은 2019년을 지나 2026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다시 불붙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쓰는 덴마크에나 자원이 필요한 미국에나 그린란드 매입은 훌륭한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와 덴마크의 반응은 늘 단호한 거절이죠. 그린란드가 완강한 이유는 완전한 독립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재 덴마크 자치령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권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죠. 이미 자립의 길에 들어선 그린란드에 미국이 편입지 않은 사실상 독립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민족 자결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이들에게 미국의 일부가 되는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인 셈입니다. 이러한 주권적 결단에 대한 집념은 비단 그린란드만의 정서는 아닙니다. 필리핀부터 그린란드에 이르기까지 이들 7개국이 미국으로의 편입을 거부한 바탕에는 공통된 통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강대국을 지근거리에서 직접 겪으며 미국이 된다는 말의 실제 의미를 깨달은 거죠. 첫째는 투표권 없는 국적입니다. 푸에르토리코가 보여주듯 미국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시민권은 얻을지언정 정작 미국 대통령을 뽑을 투표권도 연방의회에 보낼 대표도 없는 결정권 없는 소속을 의미했습니다. 제국의 일원이 되어도 2등 시민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는 의료 파산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입니다. 캐나다가 가장 경계했듯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임에도 의료비로 인해 개인이 파산하는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 권리조차 위협받는 각자 도생의 시스템은 공동체 중심의 가치를 지닌 나라들의 공포에 가까운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셋째는 동화의 폭력성입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이 질성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가 되려면 언어, 역사, 문화를 모두 미국식 스탠다드에 맞춰야 합니다. 이는 곧 고유한 정체성의 소멸을 의미하지요. 푸에르토리코인들이 스페인어와 라틴 문화를 지키기 위해 풍요를 포기했듯 7개국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자신들의 전통이 영원히 사라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전쟁의 전초기지가 되는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필리핀은 미군 기지가 들어서는 순간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대국 패권 다툼의 최전선이 되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땅의 안보가 아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 전쟁터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미국이 되어 더 강해지기보다 오히려 소모품으로 전락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7개국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주는 풍요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주권적 자결권, 언어와 역사를 보존하려는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망을 지키려는 사회적 가치관이 이들 나라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미국이 되길 거부한 사례는 많습니다. 역사도 깊어 150년 전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왜 세상 모두가 미국이 되길 원한다고 여전히 믿을까요? 그 중심에는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이 공유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예외주의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체제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가 미국의 일부가 되는 것은 구원이자 삶의 업그레이드라고 확신하죠. 이러한 믿음 뒤에는 강력한 수치가 버티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수백만 명의 이민 신청자와 영주권 추첨에 목을 매는 수천만 명의 대기자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행렬은 그들에게 미국은 여전히 모두가 갈망하는 지상낙원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자유와 풍요를 거부할 리 없기에 미국이라는 위대한 시스템의 일원이 되는 건 누구에게나 남는 장사라는 비즈니스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상대방의 역사, 문화, 민족적 자부심이라는 가치를 철저히 과소평가합니다. 대신 경제적 이득과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의 거절을 진지한 주권의 선언으로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밀당이나 국민의 뜻을 모르는 정치적 무능으로 치부해버리죠. 심지어 강력한 반대 여론조차 선동된 가짜 뉴스라며 간단히 무시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영토는 값을 치르면 살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거절을 선택한 나라들에게 영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자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는 자본의 논리가 이 땅은 우리의 자부심이라는 각국의 절박한 진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죠. 미국은 너무나 거대한 제국이 된 나머지 자신들의 제안이 누군가에게는 매력이 아닌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제국주의의 부활을 두려워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니 아직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러한 제안이 국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든 미국 편입이 이득이라는 세력이 나타나 국론을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토를 지켜내는 일은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달콤한 제안에 흔들리는 내부 분열과도 싸워야 하는 과정입니다. 요컨대 오늘 우리가 이 7개국의 거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그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 앞에 갑자기 서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